안녕하세요. 인터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2 우리가 인터1을 다 배우셨고요. 인터2까지 합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중급회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양이 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인터1 and 인터2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인터1, 2를 나누는 큰 기준은 사실상 밸런스시트를 위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이 전체 인터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에셋 쪽을 거의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부채과 그다음에 에퀴티, 오른쪽을 보시는 게 이제 인터2다. 그리고 어드밴스는 이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챕터들을 따로 뽑아서 이제 어드밴스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 1, 2는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밸런스시트에서 왼쪽 오른쪽을 나눴는데 잘 나눈 것 같아요. 공부하는 어프로치가 좀 틀립니다. 제가 인터 1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게 거의 사실은 모든 에셋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셋에서는 이 접근 방법이 모든 에셋 각각 종류들이 굉장히 상이해 보이지만 중요 포인트는 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됐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였었죠? 종류는 따로 안 적을게요. Acquisition, Disposition, Valuation. 이 세 가지가 에셋에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에셋이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은 거기서 나머지 이제 각각의 에셋별로 좀 독특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물론 외울 거는 참 많죠.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인터 1 특히 어프로치에서는 처음부터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이 큰 세 가지를 제일 큰 틀로 해서 또 이 세 가지에서도 큰 제목들이 나오겠죠. 세부 제목들. 그 제목들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자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그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오는 에셋들 왼쪽에서 공부하실 때는 요 세 가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페어밸류 평가하는데 각 자산별로 어떻게 다른가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적어드린 적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 1의 어프로치라면은 인터 2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프로치가 조금 틀려요. 그 얘기는 일단 이렇게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단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 특히 이제 라이abili티 시작하는데 이 부채 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굳이 나눌 수는 있지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어크지션, 디스포지션 이런 걸 보더라도 부채는 취득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발생을 한다는 소리겠죠. 발생을 하는데 이 취득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어떤 것들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느냐. 이게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었잖아요. PPA의 취득원가, 인벤토리의 취득원가,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좀 틀린 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만 부채는 사실은 금전적인 채무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고 그 최초에 기록되는 이니셜 레커그니션 금액 자체에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툭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퀴지션에서 크게 다룰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 부채가 없어지는 경우죠. 결국 장부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갚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갚는데 실제로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주거나 아니면 덜 주거나 해서 갚는 거로 인해 생기는 디스포지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인 앤 로스가 나타나느냐? 잘 안 나타나요. 물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채무를 변제할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겠죠. 채무 면제이익, 면제 손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거의 그 예외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채가 상환되는 거, 그러니까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상황도 크게 이슈될 만한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얘기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이 에셋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은 인벤토리는 뭘로? LCM 또는 LCNRV로 가는 것이겠고 PPE는 임페어먼트 테스팅하고 인텐저블도 마찬가지로 임페어먼트 테스팅.
그렇죠? 또 굿일의 임페어먼트는 좀 틀렸죠. AR의 그 밸류에이션은 NRV로 한다. 근데 그 NRV는 인벤토리에서 말하는 NRV하고는 좀 틀리죠. 원래 그 AR 발생 금액, AR 페이스 북 밸류 그 페이스 금액에서 뭐를 allowance를 차감한 금액을 NRV로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어드밴스에 가서 또 우리가 안 배운 에세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는 fair value 평가를 한다. 거기는 평가 이익도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에서도 할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채 평가. 아직 상환되지 않는 장부에 기록된 부채를 기말 시점에 뭔가 평가할 사항이 있느냐? 거의 별로 없어요. 부채는 어떤 금액으로 화폐성으로 정해진 금액이겠죠. 정해진 그 가액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아요. 페어밸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뭘 공부하느냐? 부채 쪽에서는 어떤 이런 큰 의미의 하는 토픽을 살펴본다기보다는 하나의 쭉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2에서 공부할 내용을 일단 제목만 좀 적어 본다면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시작부터 들어갈 것은 우리 current liability는 인터1에서 이제 다룰 것이겠고요. non-current liability, non-current liability, long-term debt이 대표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뒤에를 이어서 리스 어카운팅을 다룬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으로 펜션 어카운팅. 펜션은 주로 펜션 라이abili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부채 쪽에 큰 의미로서 장기 부채로 고정 부채로 이제 포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소리죠. 물론 분류는 커런 라이abili티도 많이 얘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deferred tax가 있죠. 순서대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quity. 그 다음에 equity와 같이 묶을 수 있는 EPS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accounting change. 이미 인터1 곳곳에서 몇 번씩 얘기를 했었죠. 또는 error correction. 이렇게가 인터2에서 다룰 챕터들입니다. 전체 챕터들이 요걸로 맞아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굳이 끼워 맞출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할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요 세 가지 이쪽에서 이제 인터2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완벽하게 인터1을 위한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간단하게 크게만 공부의 포커스를 본다면요. 이 롱텀 뎃에서의 롱텀 뎃은 본드로 대표되죠. 우리 본드 배울 거예요. 요 두 가지는 가장 한마디로 뭘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프레젠트 밸류 어카운팅이에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프레젠트 밸류 들어갈 텐데 현재 가치 회계란 말이죠. 그렇죠? 장기 부채인데 이것은 다 금액으로서 미래에 뭔가 갚을 순수한 의미의 금전적인 채무가 대부분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미래의 가치, 그 금액으로 표시된 것을 현재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것이 가치 결정하고 최초 이니셜 레커그니션까지 결정을 시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거의 현재 가치 회계가 두 개가 이름만 달랐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2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를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되겠고요. 펜션은 좀 색다르죠. 완전히 그냥 별도의 그냥 애니멀, 완전히 다른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카운팅이라고 하더라도요. 펜션은 저도 이 펜션을 가리키려면요 항상 다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회계사 생활 10몇 년 했지만 이 펜션 어카운팅을 지금까지 한 2번 봤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펜션 가서 왜 그러냐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펜션 어카운팅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회계사들도 알기 어려운 그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펜션 어카운팅은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 펜션 어카운팅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 목적을 대비해서 또 뭐 반쪽짜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펜션 어카운팅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수업은 하되 이런 선입관을 미리 드리면 안 되지만 강사로서는 시험 강사로서는 제가 어카운팅 선배다라고 한다면은 펜션 어카운팅은요 시험 목적으로만 열심히 단기간에 반짝 공부하시고 끝나자마자 잊어버리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어프로치로 너무 펜션 어카운팅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복잡하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펜션 어카운팅은 정말로 이런 말들 해서는 정말 또 안 되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막 마음도 조급하고 시험은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가고 근데 펜션을 못했어요. 펜션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것까지 막 불안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면 과감히 포기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펜션 어카운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시험 보고 난 이후에 이 펜션 어카운팅은 여러분 이제 나머지 평생 동안 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챕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겠고요. 자, Deferred Tax는 일종의 우리 실조 텍스 과목과 연결이 되죠. 텍스에서는 이제 current tax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관련된 것이겠고, 우리 이쪽에서는 그 텍스와 회계상의 그 넷인컴과의 그 차이를 조정하는, 그렇죠? 그 부분,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deferred tax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또 텍스와 연관관계를 또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equity. 스탁홀더스 에퀴리, 주식과 관련된 거, 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주식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얘는 이제 접근이 이제 프레젠트 밸류 어카운팅도 아니고요. 주식 거래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식 거래죠. 여러 가지 타입의 주식 거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타입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특정한 어카운팅 원칙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배우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발생하는 거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스탁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스탁 디비던드 나올 수 있고요. 스탁 스플릿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배당을 선언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쵸? 주식 최초 발행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등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어카운팅 체인지는 마지막에 뭐 특별히 어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뭔가 회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또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 오류 수정하는 방법. 이건 전반적으로 뭐 특별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각 챕터별로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처럼 일관된 논리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얘는 거의 챕터별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커스를 이런 위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non-current liability 이제 본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본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제 리스까지 한 2주 동안이죠, 그렇죠? 2주 동안에 할 내용이 프레젠트 밸류 어카운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부터 좀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어카운팅 프린시플에서도 이미 배우셨을 거고 나중에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사실 실제로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그런 게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분명히 많이 쓰이고요. 실제 회계사가 된 다음에 프레젠트 밸류 자체를 계산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회계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예전에는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이 프레젠트 밸류 현가표라는 거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죠. 엑셀로 또 내가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공식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프레젠트 밸류에 일단 컨셉 잡는 게 중요하다. 프레젠트 밸류에 계산하는 문제는 그다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나와봤자 그건 산수 문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프레젠트 밸류는 컨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셋 쪽에 거의 대부분이 뭐 이게 왜 이럴까요? 좀 헷갈리네요. 따고 했을 때 항상 거기에 들어오는 원칙이 뭐였었죠? 보수주의 있었죠. 컨서버티즘. 왜냐하면 에셋이냐 익스펜스냐 둘로 항상 나뉘니까. 현금 지출에 대해서. 그쵸? 이쪽 부채 쪽에서는 롱텀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프레젠트 밸류와 관계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결국 프레젠트 밸류. 반대말은 퓨처 밸류. 근데 우리는 지금을 12월 31일을 현재로 놓고 보는 거니까 그 현재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쵸? 물론 근데 그 반대 개념 퓨처 밸류도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결국 뭐 실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제 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 뭐 연금을 얼마 받겠느냐. 근데 뭐 일시불로 받으면 뭐 몇천만 원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뭐 한 달에 얼마씩이다. 뭐 그걸 떠나서 그랬을 때 그러면 왜 그게 더 적지? 연금으로 받을 때 뭐
저게 뭐가 더 맞는 거지? 막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복권 같은 경우 특히 또 그렇죠. 뭐 복권이 뭐 미국에서는 파워블 그다음에 뭐 있죠? 두 가지가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도 4억 불이었어요. 1등 상금이 4억 불. 4억 불이면 얼마예요? 4억 불이면은 4천억 원이죠. 그렇죠? 4천억 원 넘겠네요. 그렇죠? 4,800억 뭐 이 정도. 우리나라 뭐 그 로또 맞으면 얼마죠? 보통 100억 안 되죠. 한 50억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꽤 크죠. 이게 누적되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이제 추첨하는데도 이게 쌓이면은 막 4억 불, 제일 많을 때가 아마 6억 불 됐을 거예요. 그렇죠? 4억 불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 당첨받으면 얼마를 받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4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적죠. 첫 번째 뭐 세금 떼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한 30% 넘게 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확 줄고 그것만 주느냐? 더 또 확 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4억 불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얘기해서는 지금 현재 네가 당첨이 됐을 때 세금을 고려 안 한다고 한다면 당첨됐을 때 받을 금액이 아니에요. 미래에 받을 금액을 단순 총합한 게 4억 불이라는 소리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4억 불이라는 것 자체는 매년 얼마씩 39년간인가 그렇게 받는 금액의 합이 4억 불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 가치가 4억 불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들어요? 줄어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4억 불이다 그러면 보통 3억 불 밑으로 떨어지겠죠, 보통. 그래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억 불 당첨금이면 일시불로 타게 되면은 거의 한 5, 60%밖에 안 되죠. 2억 불 조금 넘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그 프레젠트 밸류 컨셉을 모르시면은 어떤 분들은 말이 되느냐. 그렇죠? 4억 불은 순수하게 뭐예요? 앞으로 나눠서 30몇 년 동안 받을 금액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단순 합이다. 자,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하고 이제 그 퓨처 밸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프레젠트 밸류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시간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왜 시간 가치가 있느냐면은 오늘 현재의 1원과 100원과 1년 후의 100원과 10년 후의 100원의 가치는 똑같지가 않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왜 똑같지가 않아요? 돈의 가치는 변동한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보통은 떨어지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00원 후에 살 수 있는 것이 1년 후에 가면은 200원 주고 사야 된다. 또는 뭐 최소한 그래도 100원보다는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는 소리겠죠. 또 거꾸로 오늘을 해서 과거로 잡자면은 10년 전에 100원하고 지금의 100원하고의 가치는 또 많이 틀리죠. 언제가 더 커요? 10년 전에 100원의 가치가 훨씬 크단 말이죠. 왜?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나타내주는 정도를 이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자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그 가치에 대한 존재 때문에 프레젠트 밸류와 퓨처 밸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를 이제 구하는 것을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미 공식들은 뭐 프린시플에서 어느 정도 하셨을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큰 틀만 잡고 실제 본드로 바로 들어가는 거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퓨처 밸류부터 본다면요. 싱글 어마운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년짜리다 아니면 또는 N년이다. 그렇죠? 이게 2년 가고 그다음 우리가 X1년, X2년 점점점점점 가서 N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지금 현재 내가 100원을 들고 있을 때 이것이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며 그 1년 후에 퓨처 밸류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지금 프레젠트 밸류예요. 100이. 만약 프레젠트 밸류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퓨처 밸류를 공부하기 위해서 1년 후에 이 100원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돈의 가치는 분명히 기간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애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럼 시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얼마나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은 10%다. 그럼 1년 있다가 이 100원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100원에 이자가 10% 붙겠죠? 그래서 1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10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100의 10%가 이자죠. 이자까지 붙은 거니까 합하면은 100에 1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X 2년도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컴파운딩이냐 아니면 싱글이냐 이런 얘기가 심플 인트레스트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심플은 이자가 그 한 번만 붙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컴파운딩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심플은 이자에는 이자를 안 붙는다. 이자는 그냥 한 번만 딱 붙고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모든 이 프레젠트 밸류 계산, 퓨처 밸류 계산에는 컴파운딩을 가정을 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당연히 붙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자를 우리가 만약 찾아오면은 상관없겠지만 우린 단순히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본다면은 이자를 다시 찾는 거잖아요. 이자가 그대로 100이 더 물고 그 100에다 그 10이 더 넣은 거에도 당연히 이자가 또 붙겠죠. 그걸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10에 또 10%가 붙으니까 11불이 또 붙으니까 얼마예요? 121불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년도 이자는 이제 10이 아니라 원금이 110이 돼버렸으니까 11이 돼버리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이건 뭐 산수니까 뭐 복잡하게 지금 뭐 이걸 쭉 나열해두진 않겠어요.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다가 이게 지금 10% 한 게 바로 뭐예요? 110이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1.1을 또 곱하면 되겠죠?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 100에 1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겠죠. 3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제곱이 되겠죠. 쭉쭉쭉쭉 나가서 n년 후에 100원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의 n승 이러면 되겠죠. 2년 후가 2이고 1년이면 여기가 1이니까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future value는 present value, 현재 지금 알고 싶어하는 현재 금액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1 플러스 R, 이자율에다가 몇 년 동안 몇 년 후 거냐 이렇게 본다는 소리겠죠. 이게 future value 공식이란 말이죠.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여기서 개념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죠. 요 R이라는 것은 뭐다?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우리가 지금 10% 하는 데는 저기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10% 했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연이자율로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우린 분명히 연이자율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들어오는 R은 무조건 연이자율일까요? 아니란 소리겠죠.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자 계산되는 기간의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운딩 되는 기간의 이자율. 이것도 n은 이자 컴파운딩 되는 기간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면은 지금은 단순히 뭐예요? 이자가 언제 한 번씩 계산해요? 1년에 한 번씩 계산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1년이 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자 계산 자체가 6개월에 한 번씩 된다고 쳐봅시다. 만약 요 문제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에 있을 때 먼저 이자가 한번 붙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붙으니까 사실은 1년에 한번 붙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10이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10이 이만큼이고 여기에 이자가 10에 또 붙어버리는 거죠. 1년 거는 여기까지 10이고 이때부터 10에 이자가 붙는 건데 얘는 여기서 또 이자에 붙으니까 1년으로 끊는 것보다는 6개월로 끊는 것이 이자가 좀 더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자율 자체를 요때로 계산을 해야죠. 반년, 6개월. 그럼 만약에 똑같이 10%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두 번 이자가 계산되죠. 그러니까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annual이다 그러면 n은 1년을 나타내는 거지만 6개월이다 라고 한다면 n은 뭐예요?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future value를 구해라. 이자율은 지금 10%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5%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이자율 10%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거기에 n은 뭐예요 또?
2년이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4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6개월짜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세요. 대부분은 연으로 나오는데 6개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n을 무조건 연으로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n은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을 1로 본다는 소리예요. 6개월이면은 6개월이 1이에요. 그럼 1년은 2가 되는 것이겠죠. 그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이자 기간이 되는 동안의 이자율을 실제로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 계산할 때는 그 R을 쓴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컴퓨터나 이런 데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요거를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뭐예요? 이자율, 왼쪽이 n. 그렇죠? 그래서 각각 조합 n이 1일 때 이자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4%였다라고 했을 땐 4%의 n이 1, 2, 3, 4, 5, 6, 7 이거에 따라서 이 팩터를 그냥 다 구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고 싶어하는 프레젠트 밸류가 있으면 이 팩터만 여기서 찾아서 곱하면 퓨처 밸류가 나오죠. 거꾸로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프레젠트 밸류도 그 팩터가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찾는단 말이죠. 지금은 뭐 바로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엑셀에 이거 수식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100에 엑셀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이자율 넣고 가로 닫고, 그렇죠? 여기 이게 n이 어떻게 하죠? n이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하면은 엑셀에서 바로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퓨처 밸류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제일 빠르죠? 엔터를 치는 순간 나옵니다. 자, 요게 퓨처 밸류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럼 프레젠트 밸류는 뭘 것이냐? 현재 가치가 100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모른다. 근데 1년 후의 가치는 10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자율은 10%다. 그리고 우리는 복리는 1년 단위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100이라는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퓨처 밸류가 어떻게 나왔어요? 퓨처 밸류가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 이랬었죠? 이거 그대로 그냥 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퓨처, 여기다 써서 좀 헷갈렸죠? 그쵸? 자, 퓨처 밸류는 요 시점에서의 퓨처 밸류는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1 플러스 R에 n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빼서 프레젠트 밸류는 이때의 금액을 알고 싶다. 미래의 금액을 만약에 더 정확히 알고 있다면, 퓨처 밸류를 알고 있다면은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얘를 이렇게 덤비면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110, 1년 후에 110이 되는 금액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얼마일 것이냐? 내가 1년 있다가 은행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자율을 10%를, 정기예금 이자율을 10% 준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지금 1년 후에 전세금을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해서 청약금을 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1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저금을 미리 해놓고 싶어요. 그럼 지금 얼마를 저금해놔야 될 것이냐? 10% 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찾았을 때 110이 되게만 하는 현재의 금액. 이게 바로 110의 미래가치, 110 미래가치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프레젠트 밸류.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거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죠. 110 나누기 1.2를 해버리면은 이 시점의 금액이 나오겠죠. 100이었겠죠. 저렇게 나누시면은 10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10은 퓨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것을 1 플러스 R에 n으로 나누시면은 현재 가치가 되겠죠. 현재 가치 표도 거기 다 있게 되고요. 별적이 없죠? 자, 큰 컨셉만 잡도록 할게요.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다 뻔히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 어떤 미래의 한 금액, 특정 금액이 하나만 존재할 때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는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자산이나 부채나다 미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다양한 현금 흐름, 금액이 똑같지 않은 게 계속 뭐 나오는 그런 현금들이 많은 흐름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현재 가치로 한다면은 각각 어느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의 금액을 우리가 필요한 n하고 r만 잘 해갖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 거 각각 다 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언제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쭉 있는데 뭐 100, 110, 120, 150, 다시 100, 뭐 200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 어떤 뭐 자산이 있든 부채가 있든 아니면 부채라 그럴까요? 미래 이만큼씩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빚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 것이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고 다 이렇게 나누면 되죠. 각각 나눈 거. 근데 왜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금액이 틀리고 기간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 틀리면. 그럼 이걸 다 일일이 다 따로 해줘야 된다고 그걸 다 더해버리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 아까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한 금액의 현재 가치만 얘기하고 지금은 앞으로 보게 될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으죠. 다른 금액들이 쭉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각각 현재 가치 따로 다 구해서 요 시점에 요것의 현재 가치. 요 시점에 요것의 현재 가치. 이것의 합을 구해버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근데 이런 회계에서 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처럼 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본드 같은 경우 나눠서 인스트루먼트로 빚을 갚는다. 또는 이자를 갚는다. 뭐 이런 현금 흐름들. 정기 적금을 한다. 정기 예금은 한 방에 넣고 그냥 나중에 묶어놓고 찾는 거고, 정기 적금은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그 은행에다 넣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 100, 100 여기를 3이라고 놓고 본다면요. 3년 동안 매년 말에 100, 100, 100을 은행에 적금했을 때 미래가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그게 나을까요? 매년 말에 100, 100, 100을 실제로 은행에다 예금을 했을 때 3년 후에 우리가 찾게 되는 금액은 얼마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30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가치는 3년 후의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 100은 2년 전의 금액이죠. 얘는 1년 전의 금액이고요. 얘는 똑같겠죠. 지금 넣고 바로 빼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의 2년 후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얘의 1년 후의 미래가치를 더하고 얘는 지금 시점 똑같은 100을 그냥 다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요? 100에 1.1의 2승 100에 1.1의 1승 플러스 100에 1.1의 빵승 이렇게 되겠죠. 얘는 100 그대로니까요. 그렇죠? 이걸 묶으시면은 100에 1.1의 2승 플러스 1.1의 1 플러스 1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누이티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연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연금이라는 그래서 정의는 뭐예요?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미래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는 뭐예요? 100이라는 금액이 3년에 걸쳐서 n은 1년이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미래가치는 얼마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present value 팩터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만약 n년 후, 이게 n년 정도 그 100씩을 계속 이게 저금을 하는 경우에 미래에 찾게 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1.1에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면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1.1 플러스 1.1의 제곱 1.1의 n 정확히 얘기하면 n-1이겠죠. 여기는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n이 되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은 벌써 1년이 까먹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n-1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보다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아까 하나만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실제로 요거는 아까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n 2승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n이 뭐 5년 넘어가면은 n의 5승 계산 못하죠. 힘들니까 이제 컴퓨터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역시 할 수 있지만 복잡해지죠. 이런 것도 다 표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누이티 표를 봐야 돼요. 연금 현가표, 연금 미래가치표 이런 얘기가 따로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 팩터들을 다 정해줍니다. 던져줍니다. 안 던져주고 우리 보러 프레젠트 밸류 팩터를 구하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팩터를 써야 되는지만 빨리 찾아내는 게 지금 시험 목적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얘가 어누이티 팩터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단지 싱글 어마운트의 프레젠트 밸류 또는 퓨처 밸류 팩터를 써야 되는지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누이티라는 걸 쓴다. 이건 일반화를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퓨처 밸류고 프레젠트 밸류의 연금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뭐 이게 연금이고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지금 은행에 가서 빌려오는데 너네 돈 어떻게 갚을래? 3년, 그러니까 3년짜리다. 3년 동안 줄게. 론을 줄게. 근데 3년 후에 한 방에 가? 그럼 우리가 지금 또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할 때마다 갚아라. 그래서 약속을 하자. 매년 100씩 갚아라. 그렇죠? 단순 시간 가치를 타임 밸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총합은 그냥 300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 빌려올 거냐 소리. 그걸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100이라는 어누이티 3년 동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프레젠트 밸류 오브 어누이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당연히 일단 총합이 뭐예요? 단순 현재 가치 계산 안 한 미래 가치로서의 총합은 300이지만 이 300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즉 내가 이런 현금 흐름으로 돈을 갚아 나가려면은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올 수 있겠느냐? 은행은 우리한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죠? 300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얼마만큼 작아질 거냐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얘의 현재 가치, 얘의 현재 가치, 얘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의 현재 가치는 1.1로 나눈 거고 1년 지났으니까 얘는 1.1의 제곱이고요. 얘는 1.1의 3제곱. 이거를 더한 것이 present value annuity죠. 그렇죠? annuity 이건 뭐 이렇게 많이 써요. annuity due 저는 이렇게 쓰고요. n이 뭐예요? 지금 3년이고 10% 이런 경우에 요것들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100으로 묶고 나머지는 팩터들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1.1의 1 1.1의 제곱의 1 1.1의 세제곱분의 1 요거를 또 팩터를 찾으면 되겠죠. 요 팩터를 던져줄 거란 말이죠. 요 팩터 찾으면 되죠. 이 표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경우 없어요. 그냥 조합만 잘 맞추면 되겠죠. n 3년짜리 이자율은 10%라고 했을 때 어누이티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고 그 말 자체가 뭐예요? 3년 동안에 걸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는 것들의 현재 가치를 찾아봐라 하는 것이 연금 현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어누이티는 근데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더 있다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가정할 때,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미래가치 얘기할 때 뭐였어요? 이거 미래가치 할 때 얘가 1만한 이유는 얘는 그때가 바로 그 당시니까. 근데 만약에 100이 흐름 자체가 100, 100, 1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똑같은 300을 갚으라 할지라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얘기했다라면은 은행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액면으로 따지면 300 정도를 빌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300 언저리 근데 갚는 것을 100, 100, 100 갚으라 그런다. 근데 첫 번째 페이먼트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얘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200부터 시작하는 건 다름없겠죠. 근데 이런 현금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100, 100, 100 했을 경우에 현재 가치 현가는 얼마 되느냐? 이런 현가는 얘 현가랑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annuity due라고 표현해요.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ordinary annuity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annuity due라고만 나와요. 또는 annuity 또는 in advance라고도 표현하죠. 첫 페이먼트가 바로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현금 흐름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100, 100, 10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얘 그럼 현재 가치 뭐겠어요? 얘는 1.1의 0승, 그러니까 100 그대로죠? 얘는 그대로 1.1이고 얘는 1.1의 제곱이고요. 똑같이 그 3년짜리 100이 반복되는데 시작 날짜가 틀린 거죠.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작부터 나타날 것이냐 1년, N 기간 이후부터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개 계산이 틀려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팩터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ordinary annuity냐 아니면 annuity due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present value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누가 더 똑같은 현금 흐름에서는 누구의 현재 가치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현재 가치를 따지면 두 번째가 더 크겠죠. annuity due가 시작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얘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나누는 거니까 100보다 더 많이 줄어들겠죠? 얘네보다. 가까워질수록 100에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멀어질수록 100보다 훨씬 더 적어지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게 마련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얘의 금액이 얘보다는 더 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annuity due하고 ordinary annuity 차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conversion of annuity due to ordinary annuity 이렇게 나왔는데요. 뭘 그렇게 컨버전을 해요? 그냥 따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좀 치사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현금 흐름이 문제예요. 미래의 시작부터 100, 그 다음에 1년 후에 100, 2년 후에 100 이라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n은 3이고 지금 x 1, 2, 3년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자율은 10%였어요. 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대로 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100 빼고 이거는 그대로 1이고요. 1 플러스 1.1분의 1, 1.1의 제곱분의 1, 요 팩터만 만약에 주어졌으면 그거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우리 교재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present value, annuity due. 거기 교재에 나온 거예요. n이 3이고, 10% 가면 얼마예요? 2.7335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2.7335, 100 곱하기 2.7335 이렇게 되니까 결국 273불.35가 된다는 소리겠죠. 단순 총합은 300인데 당연히 프레즈면을 작아질 텐데 실제로 해보니까 273.3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7335가 문제에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바로 하나만 정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다 줘서 실수하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 교재 보시면은 2.7335가 이제 나오면은 이자율을 8%짜리 3일 1.7833, 12%는 2.6901 이걸 3개를 아마 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팩터가 뭔지를 골라내는 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얘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사하게 물어본 거는 요 현금 흐름은 당연히 뭐예요? 어뉴이티 듀죠. 현금 흐름이 시작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팩터는 뭐냐면 오디너리 어뉴이티 팩터만 줘요. 자, 앞 페이지에 오디너리 어뉴이티가 보시면은, 그쵸? 첫 번째 프레젠트 밸류 오브 오디너리 어뉴이티 보시면 3년에 10%짜리 가보세요. 2.4869죠. 그것만 적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733이란 말이에요. 근데 2.733은 안 던져줘요. 그냥 2.4869만 만약에 던져줘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 풀 수 있냐는 소리예요. 2.486인가요? 맞죠? 2.4869 그것만 던져줘요. 그럼 이걸 풀 수 있겠느냐? 풀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컨버전 한다는 소리겠죠. 얘 팩터만 알고 있을 때 얘 팩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얘 팩터를 가지고 얘를 한번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다는 소리죠. 근데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산수 문제죠. 회계 개념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식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가 굉장히 똑같죠. 뭐만 흐름만 달라요? 얘는 끝에 있고 얘는 앞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자, 근데 얘만 주어졌다. 얘 팩터를 가지고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세요? 느낌을 보시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얘는 시작은 0, 1, 2가 되는데 얘는 1, 2, 3이죠. 근데 얘를 주어줬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씩만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1.1만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산수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1.1을 곱하면은 하나씩 줄어드니까 얘 현금 흐름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1.1이라는 것은 결국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한번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랬어요? 10에 3은 2.4869죠? 2.4869만 만약 구해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1.1을 해버리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요. 저를 도저히 못 믿으시겠으면 2.733호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일반한 이 산수에서 딱 맞아 떨어지니까.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줘줄 거예요. 오디너리 팩터가 주어지는데 3년짜리 10% 이거는 3년짜리 10%의 오디너리 어뉴이티예요. 근데 보기에서 2년짜리 10% 또는 4년짜리 10% 이거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2년짜리 10%는 얼마예요? 1.7335예요. 1.7335 4년짜리 10%는 3.61699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년짜리 오디너리가 아니라 어뉴이티 듀 팩터예요. 그렇죠? 2.7335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구했다라면 곱하기 1.1을 하면은 나오겠죠. 근데 또 위에 갖다 보시면은요.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1.r을 곱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항상 시작과 동시에 나는 거는 항상 1이죠. 그냥 1 n이 얼마고 r이 얼마인지가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죠. 본인 그 자체니까 얘만 계산하는 거죠. 얘 팩터만 좀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얘를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이거는 요 두 개의 흐름만 본다면 요건 뭐예요? 2년짜리 오디너리 어뉴이티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어뉴이티 듀는 결국 뭐예요? 1 플러스 위에 거보다 1년 적은 것들의 오디너리 어뉴이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두고 했지만 다르게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2년에 10%짜리 어뉴이티죠. 1 플러스 얼마예요? 여기 제가 쓰는 순간 눈치 빠르신 분은 알으셨겠죠. 그렇죠? 그럼 1.7335 하면은 2.733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던져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 이것만 던져줬으면 곱하기 1.1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를 줬으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된다는 소리겠죠. 됐죠? 그렇게 썩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썩 좋은 거라고는 이제 볼 수 없겠는데, 어쨌든 개념상으로 프레젠트 밸류나 이 계산식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런 게 이제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 구하는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 되는 것이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예를, 아직 구체적으로 본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나올 사항들, 나올 수 있는 이게 본드다, 리스다, 이런 생각을 일단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실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현금 흐름들만을 가지고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